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우리의 기대 수명이 길어지고요.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보험 가입은 인생의 필수 요소가 됐습니다. 자, 각종 질병이나 상해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노후 자금까지 준비할 수 있는 만큼 되도록 젊을 때 미리 가입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3대 질병 진단비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중요한 3대 진단비 잘 가입하는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보험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보장, 꼭 필요한 보장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요.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말끔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부터 3위까지를 차지하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질병 바로 3대 질병입니다. 여러분들의 3대 질병 진단비 제대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 3대 질병은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위험할 뿐만 아니라 최근엔 젊은 층에서도 그 발병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3대 진단비 어떻게 해야지 잘 준비할 수 있을지 김정록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죠. 네, 오늘은 3대 진단비 보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치명적인 질병이죠. 암과 뇌질환과 심장질환. 이렇게 치명적인 질병은 누구나 그렇죠. 4개만큼은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 3대 질병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 3대 진단비만큼은 필수로 선택을 해서 가져가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무나 중요한 진단비고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준비하면서 같이 함께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현실은 치료 기술은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수술. 예전에는 병변 부위를 이렇게 보면서 수술 도구를 조작하면서 했던 그런 수술들이 이제는 비수술로 어떻게 내시경 시술이나 카테터 시술로 진화하고 있어요. 자, 입원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입원해서 수술했던 것들이 지금은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등등으로 입원이 통원 치료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실손보험은 장점이 어떤 걸까요?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되면 80에서 100%까지 병원비에 전부를 해주는 게 실손보험 장점이었지만 단점은 어떻게 해요? 통원 치료가 하루에 우리가 갖고 있는 증권을 보면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의 통원 치료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술이 비수술로 입원이 통원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에는 이런 실손 의료비에서 병원비의 충당이 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 3대 진단비를 기존의 진단비 구성을 잘 하고 있더라도 발전하는 의료기술의 현실로는 추가 보완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중요한 3대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추가 보완하는지 바로 업셀링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치명적인 질병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암이죠. 암인데 우리가 암보험들은 다 누구나 한두 개씩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 암이 뭘까요? 암은 우리 몸 안에서 정상 세포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죽고 나면 새로운 세포들이 또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게 바로 우리 세포 분열이죠. 그런데 이 세포들이 어떻게 해요? 무절제하게 번식을 해서 장기들을 막 파괴하는 게 바로 암입니다. 암. 그래서 이 세포들이 새로 생긴다 해서 우리는 의료 용어로 신생물이라고 해요. 신생물.
새롭게 생긴다고 해서 신생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이 새롭게 생긴 것들이 본인의 역할만 하고 움직이지 않고 번식을 하고 다른 장기에 파괴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걸 우리는 착한 종양, 착한 혹, 양성 신생물이라고 쓰지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번식력이 강하고 전이성이 높아 생명을 위협하는 신생물을 우리는 암이라고 합니다. 악성 종양, 악성 신생물이라고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암 보험 또 암 진단을 내릴 때는 이렇게 번식력이 강해서 멀리까지 파괴하는 거를 우리는 전이라고 하죠. 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옆에까지 그 장기까지 파고드는 걸 침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침륜과 전이에 따라서 암의 병기가 0기냐, 1기냐, 2기냐, 3기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치명적인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암은 바로 이런 질환을 얘기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우리는 치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술도 있고 항암 치료도 있고 방사선 치료도 있어요. 자, 수술은 암 진단 받았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절제. 암세포를 떼어내면 되는 거죠. 자, 수술로 절제를 해서 떼낼 때는 어떤 게 좋다? 조기 발견. 그죠? 조기 발견을 해야만 절제를 할 수 있다. 수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바로 이제 항암 치료를 해야 되겠죠. 자, 이 항암 치료는 수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할 수 있지만 수술하기 위해서도 항암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왜? 너무 병변 부위가 커서 그거를 좀 항암 치료에서 줄여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암 진단 받게 되면 수술도 하지만 항암 치료도 병행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항암 치료는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암 진단 받은 분들은 모자 쓰고 얼굴 까맣게 칙칙하게 되고 입안이 헐고 손톱발도 빠지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죠. 1세대는 화학 무기에서 발췌했다고 해서 화학 항암 치료라고 해요. 그래서 이 1세대 치료는 뭐가 가장 많으냐면 부작용이 많아요. 바로 머리카락 빠지고 손발톱 빠지고 입안 헐고 이런 게 다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항암 치료를 어떤 치료를 하고 있냐? 표적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표적 치료. 자, 표적 치료는 뭐냐면 이 표적 인자, 암세포를 표적 인자를 삽입을 해서 이 표적 암세포만 공격을 해서 치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1세대 화학 항암 치료보다 훨씬 더 좋은 게 표적 치료겠죠. 그죠? 근데 표적 치료는 어떻게 해요? 내성이 생겨요. 내성. 우리가 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혈압약 계속 먹으면서 혈압 관리를 하죠. 평생 동안. 혈압약은 내성이 안 생겨요. 그래서 계속 내가 먹어도 내 혈압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표적 치료. 이 약은 암세포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영리하잖아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걸 보고 놀래서 숨고 하다가 약이 계속 들어오면 이제 알아요. 그래서 약이 들어오게 되면 꼼짝을 안 하고 활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정상 세포인 것처럼. 그래서 약을 계속 바꿔가면서 해야 되는데 약을 바꿔가면서 해도 어떻게 해요? 암세포들이 영악하니까 얘는 내성이 생긴다. 그래서 표적 치료는 너무 좋은데 내성이 생긴다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제일 좋은 게 뭐냐? 3세대. 주사 치료예요. 이건 면역 치료. 그러니까 내 몸의 면역 기능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역 주사 치료로 인해서 암세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적 치료나 면역 치료는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해주는 나는 암 진단 받거나 뇌질환 받으면 나라에서 다 해줘. 내가 산정 특례자가 되더라도 이런 치료는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임상 실험을 해야 되고 계속 연구해야 되고 계속 신약을 계속 개발해서 가는 게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게 바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암보험을 준비를 하나 하더라도 진단비가 크게 나올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항암 치료 다음으로 이제 방사선 치료 많이 들어보셨죠? 방사선 치료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X선 방사선 치료를 했었는데 이 X선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양성자 치료라고 있어요. 이 양성자 치료도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 2군데밖에 없어요. 국립암센터하고 삼성 서울병원 2군데밖에 없어요. 2군데밖에 없는 이런 치료 기술도 있고 이 양성자보다 더 좋은 게 바로 중입자 방사선 치료예요. 근데 중입자 방사선 치료는 또 우리나라에 없어요. 일본에가 제일 많고 독일이나 미국 이렇게 이제 몇 군데 전 세계에서 한 10군데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진단비나 어떤 경제적으로 돈이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2세대나 3세대 병용해서 이렇게 항암 치료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런 중입자 치료 해외에 나가서 이런 중입자 치료를 받을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암 진단 받아도 어떻게 해요? 내가 경제적으로 이 암 치료 비용이 해결이 되면 이제는 암도 만성질환처럼 치료하면서 꾸준히 살 수 있다. 표적인자 항암제 먹으면서 면역치료 주사 맞으면서 내가 만성질환처럼 관리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암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암은 불치병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치료하면서 살 수 있다. 다만 비용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제 요즘은 뭐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나라에서 다 해주는데. 자, 2015년도에 국가암관리사업단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암 진단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자, 암 치료비에 대해서 매우 부담 있다 하가 10명 중에 7명이 넘습니다. 그죠? 난 부담이 없어. 10명 중에 1명이에요. 그리고 아예 치료를 포기하는 분도 10명 중에 한두 명이 된다. 그러면 10명 중에 7명이 과연 내가 암보험 안 들어놨고 내가 산정특례자로 나라에서 해주는 의료 혜택을 못 받아서 암 치료에 매우 부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 이 고액의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다라는 게 조사 결과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암 치료 비용을 대부분 보면 대부분 암보험 평균이 2,000에서 3,000 정도밖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세요. 근데 치료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암 치료 비용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 어떤 거냐면 위암과 대장암이에요. 가장 많이 걸리는 암, 남녀 통틀어서 가장 많이 걸리는 이 위암과 대장암은 뭐예요? 소화기 질환이죠. 소화기 질환. 얘네들은 증상이 있어요. 내가 소화가 안 되거나 잘 체하거나 아니면 설사를 많이 하거나 어떤 증상이 있었을 때 내시경에서 발견이 될 수가 있고 또 요즘은 건강검진을 매년 꼬박꼬박 하잖아요. 그래서 내시경 하면서 발견되는 것들이 바로 위암과 대장암이다. 그래서 남녀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은 위암과 대장암. 그런데 지금은 암이 5년 생존율을 통틀어도 70%가 넘어요. 그래서 지금은 암이 완치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치료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간암이나 췌장암, 폐암, 담도 담낭암 이걸 보게 되면 치료 비용도 많이 들지만 어떨걸까? 이거는 발견이 늦어요. 발병이. 왜냐하면 간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내가 간이 손상되지 않으면 증상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죠. 췌장도 마찬가지죠. 췌장은 숨어 있잖아요, 뒤에. 그렇기 때문에 발견이 늦어. 그럼 폐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감각세포 자체도 없어서 폐에 어떤 이상이 있어도 우리가 느끼질 못한대요. 그죠? 담도 담낭암. 얘는 어느 정도 종양의 크기가 커져야만 증상이 나온대요. 그래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위에서 4가지 이 암은 치료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지만 어떻게 해요? 조기 발견이 안 되다 보니까 사망률도 높은 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남녀가 가장 많이 드는 거는 위암과 대장암이지만 남자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은 간암과 폐암이라고 합니다. 간암과 폐암. 그래서 보통 간암과 폐암은 늦게 발견이 되기 때문에 수술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어떤 치료를 하냐?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굉장히 많이 한다. 그런데 이렇게 치료 비용이 많이 드는 거는 바로 항암 치료의 2세대와 3세대 치료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에서도 어떻게 해요? 중입자까지는 못하더라도 양성자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고액에 드는 그래서 특히 요 간암이나 폐암 이런 정도는 특히 남성분들은 50 중반 이후에 굉장히 많이 걸리는 암이기 때문에 남성분들은 암보험을 준비를 해도 어떻게 해요? 보장 기간을 좀 뒤로 길게 해서 이런 고액암이 돈이 많이 드는 암에 대한 그런 보장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암보험을 준비할 때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용어가 있죠. 암진단비 가입할 때.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아는 게 일반암과 유사암이에요. 그죠? 일반암과 유사암. 이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유사암은 어떤 거다? 갑상선암이다, 경계성 종양이다, 뭐 제자리암이다, 기타 피부암. 요 4개를 제외한 모든 거는 일반암으로 우리가 보험 준비를 하는 건 굉장히 좋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암과 유사암이 나온 이후에 이제 하나 나온 게 있죠.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기존의 항암 약물 치료비하고는 또 성질이 다릅니다. 방금 2세대 표적인자 공격해서 치료하는 항암 치료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표적
치료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건 보험사가 현재 뭐 생명보험사에 한 군데가 있고 또 손해보험회사에 한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가 암보험을 준비할 때 비용이 많이 드는 이런 치료 비용에 대해서는 이런 담보도 갖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표적인자 치료 같은 경우는 약을 처방해서 약을 복용해서 3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약을 바꿔가면서 먹는 치료이기 때문에 입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보통 표적 약물 허가 치료비 같은 경우는 보험사에서 최초 1위 한으로 5천만 원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 준비하면 좋고, 또 이제 재진단 암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암 진단 받고 나서 2년 후에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데 내 몸에 암세포가 남아있다. 그럼 또 지급이 되고, 또 2년 후에 보면 또 있어. 또 지급이 되고 하는 게 바로 재진단암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진단암은 일반암은 최초 1위 아니지만 얘는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은 내가 암세포가 남아있으면 계속 주는 거기 때문에 일반암에 비해서는 보험료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이 재진단암. 그래서 재진단암 가입하시는 분들은 또 있지만 또 재진단암 대신 일반암 진단비를 좀 크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보통 이제 유사암은, 자, 갑상선암은 우리가 갑상선 질환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다 알죠. 피부는 피부에 문제가 생긴 거 다 알아요. 근데 대부분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제자리암하고 경계성 종양이 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셔서 이 제자리암과 경계성 종양을 구분을 해보면, 제자리암은 기존에 이제 예전에 암 증권을 보면 제자리암이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상피내암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상피 안에 있는 암 조직이에요. 근데 착해요. 암은 암인데 얘네가 막 왕성하게 번식하는 것도 아니고 멀리 전이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파고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활동을 안 하는 게 바로 제자리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암 진단에서 병기를 얘기하면 얘네는 영기예요. 영기.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우리는 예전에는 상피내암, 지금은 제자리암이라다 얘기하는 거고, 경계성 종양은 뭐냐면 아까 그랬죠. 막 번식하는 걸 우리는 악성 종양이라고 했고, 번식하지 않고 자기 활동을 안 하고 자기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걸 착한 양성 종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제 의사가 봤을 때 얘가 암인 것도 같고 악성 종양인 것도 같고, 아니 어떻게 보면 또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 보면 양성 종양 같기도 해요.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악성 종양과 양성 종양의 이 경계,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이랬을 때 이제 보통 경계성 종양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위암 진단을 받았을 때 연기일 수도 있죠. 나는 위암 진단 받으면 3천만 원 나와, 5천만 원 나와 이러면서 암보험들 많이 가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암 진단비 받을 때는 나는 3천에서 5천 받을 걸로 알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온다? 제자리암이나 경계성에 들어가면 그거의 10에서 20%밖에 안 나왔다고, 과거에. 그래서 내가 같은 진단을 받더라도 내가 상태가 영기냐 아니면 경계성이냐에 따라서 나오는 진단비도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재진단암, 받고 또 받고 계속 받을 수 있는 거, 재진단하면 계속 치료하는 데 있어서 세포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내가 정기검진해서 2년마다 한 번씩 했을 때 세포가 살아있으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진단하면 일반암 진단비에 비해서 보장보험료가 조금 세다. 그래서 보통 재진단 말고는 일반암으로도 크게 가져가시고, 아니면 재진단암도 여유가 있으신 분은 같이 구성해서 준비하시면 굉장히 여유가 있어 좋다. 자, 오늘은 업셀링입니다. 3대 진단비가 너무 치명적인 질병이고 중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오늘은 업셀링.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게 한 진단비가 한 2, 3천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은데, 현실은 비용이 8천에서 1억 정도의 치료 비용이 들다 보니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것보다 좀 업셀링해서 추가로 보완하는 플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암 진단비를 20년 갱신으로 했지만, 이거를 뭐 비갱신을 원하시는 분은 비갱신으로 설계를 해보셔도 괜찮아요. 자, 20년 갱신으로 했을 때 암 진단비 3천만 원입니다. 그죠? 암 진단비 3천만 원. 어떻게 해요? 최초 1위 아니죠. 암 진단 한번 받게 되면. 그리고 유사암,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에 대해서는 각각 1,000만 원씩 준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진단암 진단비가 있는데, 우리 기존에는 재진단암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또 보험회사가 상품에 담보를 하나 만든 게 뭐냐? 신재진단암이에요. 재진단암에 신자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떻게 해요? 기타 피부암이나 갑상선으로 재진단 받아도 진단비를 주겠다. 하는 게 담보가 새로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암 수술 이거는 이제 뭐 2회, 3회 할 때도 계속 수술할 때마다 주는 거. 암 수술 300만 원 들어갔죠. 그리고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도 1,000만 원 넣었어요. 이런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도 어떻게 최초 1위 아니에요. 이것도 최초 1위 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2세대 항암치료법, 표적인자 치료법 들어보셨죠? 자, 표적 항암약물 허가 치료비. 이거는 현재 보험사가 생명보험사에 한 군데, 손해보험사에 한 군데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표적 항암약물 허가 치료비는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담보 자체가 나온 지가 한두 달밖에 안 돼요. 생명보험회사는 뭐 6개월 전에도 나왔었는데 손해율이 검증되어 있지 않다 보니 아직 보험사가 이 담보를 계속 판매를 안 합니다. 그래서 손해보험회사에서 하나 나왔다. 그렇지만 이거는 손해율이 검증되지 않았으니 현재는 갱신이다. 언제? 20년, 30년도 아니고 현재 10년 갱신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플랜은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암보험의 업셀링 플랜이고 어차피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가 최초 1회에 5천만 원을 주지만 갱신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암보험 자체를 비갱신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기존에 업셀링하는 플랜이기 때문에 20년, 지금부터 20년 동안 보험료 변동 없이 이런 담보들을 탑재해서 가져갈 수 있는 플랜으로는 굉장히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40세 남성분, 그럼 일반암 진단비 3천에 표적 항암 치료까지 하면 8천만 원이에요. 거기에 일반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까지 하면 9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재진단암 하면 1억 플랜입니다. 그래서 보통 40세 남성 기준에 28,410원이에요. 그리고 여성분은 40,030원. 그래서 2만 원에서 4만 원대로 40세 되신 분들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암보험에 추가로 업셀링 할 수 있는 플랜에게는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고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발전된 의료기술의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치명적인 질병 중에 암은 보완이 됐다. 그러면 2대 질병 보완을 해야 되겠죠. 자, 2대 질병은 어떤 질환이에요? 혈관 질환이에요. 혈관 질환. 피가 통하는 산소 공급을 하는 혈관에 문제가 생긴 게 바로 2대 질환이에요. 뇌혈관은 어떻게 해요? 뇌 쪽에 들어가는 혈관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 심장은 심장에 들어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뇌출혈은 어떻게 해요? 10명 중에 1명 정도 있는 뇌출혈. 자, 뇌에서 출혈, 혈관이 터진 거예요. 어떻게 터져요? 혈압이 올라가면 터지는 게 뇌출혈입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그죠? 혈압이 올라가면 터지는 게 뇌출혈. 그래서 뇌출혈은 어떻게 해요? 혈압약을 먹고 있으신 분들은 뇌출혈이 거의 안 걸려요. 그죠? 혈압약을 먹고 있지 않은 젊은 층 분들 갑자기 스트레스 받거나 혈압이 급상승하게 되면 나오는 게 뇌출혈이다. 그럼 뇌경색은 뭐냐? 바로 뇌경색이 혈전입니다. 혈전. 혈전은 뭐예요?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는 거죠. 자, 우리 음식이 굉장히 서구화가 됐고 운동은 많이 안 하면서 음식은 굉장히 기름진 음식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뇌에 들어가는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는 거죠. 동맥경화 같이 찌꺼기가 쌓입니다. 그래서 이 찌꺼기가 쌓이면서 막혀가는 게 바로 뇌경색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뇌경색은 어떻게 해요? 혈압약을 먹고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죠. 혈압약을 먹고 있으면 뇌출혈 되기는 어렵지만 혈전이 쌓이는 뇌경색 진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뇌혈관 질환 중에 10명 중에 7명은 이 뇌출혈과 뇌경색에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보험으로 준비하게 되면 뇌출혈 진단비 갖고 있는 분들보다는 뇌졸중 진단비 갖고 있는 분이 훨씬 범위가 넓다. 자, 10명 중에 6명 이상이 뇌경색 진단을 받고 10명 중에 한두 명이 뇌출혈 진단을 받는다. 그리고 터지거나 막히지 않는 꼬이거나 좀 부풀어 있는 질환, 바로 그렇게 기타.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뇌 쪽 질환은 뇌혈관 진단비도 좋고 뇌졸중 진단비도 좋다. 그렇게 해서 범위가 좀 넓은 질환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뇌 쪽 관련 질환은요, 환절기가 오는 겨울에 갑자기 온도가 내려갔을 때 많이 온다고들 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통계상에서는 이 뇌 쪽 질환은 지금처럼 굉장히 더울 때 뇌 쪽 질환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에서 그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여름철에 뇌 쪽 질환 환자들이 굉장히 급상승한다. 그러면 심장 질환은 또 어떤 걸까요? 심장 질환. 이거는 심장으로 들어가는 심장 근육에 산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부족해요? 심장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우리는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관상동맥. 근데 이 관상동맥이 길이 점점점 혈전이 쌓여서 좁아져요. 점점점 좁아지는 걸 우리는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좁아지는 걸. 그리고 그 길이 갑자기 확 막혀버려요.
그거를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심장으로 가는 길이 막히는 게 쉬울까요? 갑자기 이렇게 좁아지는 게 쉬울까요? 좁아지다가 결국은 막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허혈성 심장질환, 심장 쪽의 진단비를 구성할 때는 허혈성 심장질환을 준비해야 되는 게 길이, 내가 심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좁아지는 협심증 진단이 심근경색, 꽉 막히는 심근경색보다 발병률이 6배 이상, 7배 이상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우리가 급성 심근경색도 좋지만 급성 심근경색보다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협심증을 포함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준비하는 게 항상 좋다. 그래서 우리가 암과 뇌와 심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장의 범위와 보면서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이대 질환은 기존의 뇌졸중이나 뇌혈관 진단비, 또 심장도 급성 심근경색이나 허혈성 심장 진단비 이런 부분을 많이들 준비하고 계세요. 암은 아까 2세대, 3세대 아니면 뭐 양성자, 중입자 치료를 해야 되니까 진단비가 크게 나오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수술을 안 하고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진단비들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신 분들은 다 최초 1회안이잖아요. 이 혈관 질환은 재발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수술비들은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술 특약들이에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고 뭐 뇌출혈이 됐든 막히든 꼬이든 아니면은 길이 막힌 건 모두 부풀을 여서 길을 넓혀주면 되는 거고 꼬인 것들은 풀어주면 돼요. 이런 것들은 이 혈관 질환은 수술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조기에 발견이 돼서 약물 치료로도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확률이 작아요. 그래서 이런 이대 질환은 이렇게 수술비 보험으로 추가 보완을 하셔도 굉장히 업셀링 할 수 있다. 자, 이 수술비 보험은 반복적으로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갱신으로 안 하고 이렇게 비갱신으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20년 나 90세 했을 때 다쳐서 수술하게 되면 수술비 50 또 나올 수 있고요. 다쳐서 아주 작은 수술하면 10만 원부터 큰 수술하면 5종 5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해 수술비는 상해 1호종 수술과 같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준비하실 수 있고 또 질병 수술비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무조건 뭐 대장 내시경이나 위 내시경 하면서 뭐 용종 발견돼서 철제한다. 그럼 기본적인 질병 수술비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 질병 수술비와 100일대 뇌혈관 허혈성은 다 중복으로 같이 받을 수가 있다. 자,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 수술비는 뇌혈관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 진단비와 코드가 동일하게 갑니다. 그래서 내가 진단받아서 수술한다. 그러면 진단비에서 받고 수술비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100일대 질병 수술비는 차등 지급이라고 했죠. 이 차등 지급은 이제 100일대 중에서 몇 대 몇 대는 얼마 이렇게 차등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이 뇌혈관과 심장은 100일대에서도 1,000만 원씩 반복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뇌 쪽 질환은 재발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비 보완으로 하셔도 된다. 자, 비갱신으로 했어. 20년 납에 90세로 비갱신으로 했을 때가 남자분 35,000원, 여성분 36,000원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 혈관 질환은 기존에 갖고 있는 내 기억력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기저질환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3개월 이내에 뭐 의사로부터 추가 검사나 어떤 질환 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또 2년 이내에 입원하거나 수술한 일이 없거나 아니면 5년 이내에 암 진단 받은 적이 없으면 이렇게 무해지 간편심사로도 충분히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비는 여기보다 이제 100일대 같은 경우는 뭐 1,000만 원 주던 거 600만 원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그렇지만 뇌혈관이나 허혈성 수술비는 똑같이 1,000만 원 준비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남성분, 여성분 4만 원대 준비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대 질환은 꼭 진단비 구성이 아니더라도 진단비 구성이 굉장히 보험료가 저렴하지 않다면 이렇게 재발했을 때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수술 특약 준비하셔도 좋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100일대 질병 수술비가 차등으로 나오는 게 있죠. 자, 10가지 주는 거, 뇌혈관, 뭐 심혈관, 뭐 수막의 양성종양 이런 좀 큰 질환에 대해서는 가입 금액 1,000만 원, 1,000만 원 다 주는 거고 이렇게 27가지, 21가지, 41대에서 총 합해서 101가지 질환에 대해서 이렇게 차등으로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 수술 갖고 있지만 우리가 발병률이 높은 어떤 신장병 같은 거 있습니다. 어떤 심장 판막에 이상이 생겼든 아니면 부정맥이나 빈맥 같은 수술은 허혈성 심장 질환에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또 이렇게 100일대 질병 수술비를 갖고 있으면 여기서 심장질환으로 해서 여기서 또 보상을 받을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도 좋지만 범위가 넓은 이렇게 100일대 질병 수술비도 하나 정도 갖고 있으면 좋다. 그런 말씀 드려보고 현재 실손보험이 굉장히 갱신보험료 인상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렇죠? 많이 되고 또 본인 뭐 실손보험 통원치료하면 자기 부담도 있고 아니면 어떤 큰 질환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입원을 안 하고 통원치료를 했을 때 어떤 보상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수술비 보험은 아까 상해 수술비, 질병 수술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손보험 대체료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상되지 않는 거는 질병 수술비 보상되지 않는 거는 실손의료비 보상에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보험을 준비할 때는 이렇게 큰 질환, 치명적인 질병에 대해서 제대로 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이미 의료기술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발전하고 있는 의료기술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완을 하는 게 굉장히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이렇게 라이플래닝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분들이 입이 닳도록 중요하다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절대 흘려듣지 마시고요. 이 3대 진단비만큼은 제대로 잘 가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암과 뇌질환 그리고 심장질환의 대비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사망원인 1, 2, 3위니까요. 정말 흔한 질병이면서도 일단 걸리게 되면은요 정말 무서울 만큼 큰 돈이 들어가는 만큼 여러분들이 진단비나 수술비, 치료비 등등 각각 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대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께 한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오늘 뭐 발병률이 정말 높은 암인데 갑상선암 쪽도 재진단암 특약 가능하다고 하셔서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예. 지금 손해보험 회사에서 이제 재진단암이라는 거 말고 또 신재진단암이라고 해서 담보 하나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타 피부암이나 아니면 갑상선암도 재진단암 진단 시 보험금을 주겠다라고 이제 상품 이름 자체가 이제 앞에 신자가 붙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든가 어떤 피부암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발병률이 높은 갑상선에 대한 가정력이 있으신 분들, 이 재진단암이 꼭 필요하다라 하시는 분들은 그런 담보도 한번 있으니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갑상선암이나 기타 피부암, 특히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3배 이상 그 발병률이 높은 질병이죠. 재진단암 특약이 없었는데 지금 한두 달 사이에 생겼다고 하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김정석 전문가님과 라이플래닝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의료기술이 발달을 하고 또 치료 방법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정말 길어진 만큼 이렇게 3대 진단비 제대로 가입해 보시기 바라고요. 아직 가입 못하신 분들은 물론이고 진단비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좀 특별한 최신 치료를 준비해 놓고 싶으신 분들 모두 스마트한 보험 만들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전화, 문자 연락 주시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상담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톡톡 보험 처방전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보험 관련된 고민을 저희가 1대1로 세세하게 상담 도움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사연 와 있을지 화면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대전에 거주 중인 40대 여성입니다. 저에겐 특별한 언니가 한 명 있는데요.
어린 시절 가난했던 저희 집을 대신해서 언니는 자신의 공부마저 포기한 채 저희를 뒷바라지해왔습니다. 저 역시 언니 덕에 대학까지 무사히 마치고 지금은 넉넉하게 잘 살고 있네요. 하지만 언니는 어려서부터 가장 노릇하느라 결혼도 늦게 했고요. 50이 다 된 나이에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한 명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노산으로 건강도 더 나빠졌고요. 힘들게 아이를 키우는 언니를 보면 그 고생이 모두 저 때문인 것 같아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언니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고민을 하던 중에 미래까지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을 선물해주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물론 제 조카에게도 함께요. 그래서 이왕이면 전문 지식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된 보험 플랜을 세워서 선물하려고 하는데요. 50대 여성인 언니와 초등학교 4학년인 조카에게 가장 필요한 보험들 어떤 것이 있을지 꼼꼼하게 플랜 부탁드리려고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제대로 된 보험 플랜 좀 세워주세요. 자, 이렇게 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듬뿍 느껴지는 친동생 분께서 연락 주셨는데요. 오늘은 민지용 전문가님께 해결책 도움 받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동생분이 그동안 언니에게 신세를 너무 져서 이제는 언니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보험을 선물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언니분 보험이 제대로 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요? 일단 언니분께서는 실비보험만 있는 상태였고요. 예. 뭐 사연에서 보시다시피 아무래도 좀 사는 게 굉장히 좀 많이 바쁘시다 보니까 본인의 건강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도 예. 아직까지 실비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을 좀 준비하지 않은 상태셨어요.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정말로 동생분을 통해서라도 제대로 좀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보험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해 주셨어요? 일단은 지금 뭐 사연에서 보셨다시피 예. 아무래도 이 그 두 형제 간의 어떤 우애라든지 가족 간의 이런 그런 정들이 굉장히 좋아서 저도 좀 상담하는 내내 좀 굉장히 좀 훈훈함을 좀 느낄 수가 예. 있었고요. 일단은 언니분께서 병원을 좀 많이 다니시기는 했는데 예. 다행히도 그렇게 치명적인 뭐 어떤 질병이라든지 그런 만성질환 같은 건 없으셔서 가지고 보험 플랜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점은 없었고요. 다만 연세가 지금은 이제 50을 넘으셨기 때문에 한 개의 보험에는 만족할 만한, 동생분이 만족할 만한 그런 플랜이 다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일단은 50이 넘게 되면은 가장 줄어드는 게 바로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특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가장 많이 보장해주는 회사의 경우에도 1,000만 원까지밖에 보장을 안 하고 예. 이 특약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특약을 가지지 않은 보험사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약을 지금 이 동생분이 저에게 의뢰를 주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보험을 좀 알아보셨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보험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서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기가 좀 더 편했고 우선은 암은 당연하고 그다음에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좀 많이 넣어주시길 원했고 친정 어머니죠. 친정 어머니께서 치매를 앓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뇌 쪽 질환에 특히나 좀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한 개 보험만으로는 이분이 원하는 만큼의 보장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가장 저렴한, 같은 보장일 때 가장 저렴한 보험사 2개를 선택해서 보완을 해드리는 방법을 택했고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2개 보험사를 한다고 해도 최대 2,000만 원까지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맨 밑에 보시는 대로 뇌졸중을 추가해서 뇌 쪽 질환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어드렸고 그다음에 질병 후유장애 특약은 저희가 항상 가성비 끝판왕이다, 가장 중요하다, 고령화 시대에 가장 필요한 특약이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통해서 치매까지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이제 동생분이 만족할 만한 그런 보험으로 만들어 드렸고 보험을 이렇게 2가지로 진행을 할 때는 꼭 생각해 봐야 할 점이 각 보험사마다 모두 똑같은 보장과 똑같은 특약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각 보험사의 장점이 있는 특약들은 같이 보완을 해주는 게 훨씬 더 나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보험료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A 보험사에는 있지만 B 보험사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특약들 혹은 반대인 경우 그런 특약들을 꼭 같이 가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제가 택해드렸던 A 보험사의 경우는 일단 보험료가 보장 대비 가장 저렴한 회사를 통해서 이 보험으로 우선 뼈대를 만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 보험사에는 A 보험사에 없는 약간 수술비 같은 특약들이 굉장히 좋은 보험사이기 때문에 우선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조금 더 보완해 드림과 동시에 아까 처음에 강의에서도 나왔던 100일대 질병 수술비라든지 5대 기간 수술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A 보험사에 없는 그런 좋은 특약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특약들과 함께 A 보험사에 없는 특약들을 같이 해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 2가지를 좀 넣어드렸는데요.
저희가 항상 강조를 해드립니다만 우선은 내가 암이 걱정돼서 암을 좀 많이 들고 싶고 또 뇌혈관 질환이 걱정돼서 뇌를 많이 넣고 싶고 하겠지만 이 두 가지 진단비는 굉장히 보험료가 좀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를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올리다 보면 내가 낼 수 있는 보험료의 한도를 넘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질병 후유장애입니다. 아시겠지만 암에 걸리건 뇌혈관 질환에 걸리건 간에 당연히 질병 후유장애는 남을 수밖에 없어요. 다 포함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치매도 보장이 될 뿐더러, 그러니까 우리가 치매 보험도 따로 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성 질환이 없고 내가 아직 나이가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특약을 우선적으로 가입하고 나머지를 보완하는 방식을 택해야 되는데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나오는 모든 노인성 질환들, 그러니까 뭐 눈이 침침하고 치아가 빠지고 귀가 잘 들리지 않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뭐 무릎이 뭐 골다공증, 관절염 이런 것들이 생기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이나 심장질환, 뇌질환과 같은 중대질환이 나올 때도 당연히 내 몸에는 후유장애가 작게 혹은 크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 진단비도 받고 질병 후유장애에서도 또 받고 그다음에 그 후유장애가 커지면 커질 때마다 또는 새로운 게 발견되면 발견될 때마다 받게 되는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 중요하다는 거를 이 동생분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언니분도 이런 좋은 특약이 있는지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특약도 함께 가입을 해드렸고요. 우리가 항상 많이 보시는 그림입니다만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100%를 해주는 특약이에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특약을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들이 많고 그다음에 특히나 생명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2006년 이후로 뇌출혈 아주 작은 범위만 보장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이 이거 좀 범위 설정이 굉장히 좁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뇌출혈과 뇌졸중 그리고 뇌혈관 질환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나는 내가 주변에 생명보험을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면 2006년 이후에 가입했다면 그분은 무조건 뇌출혈로 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또 보험사에 따라서는 2004년에 가입했는데도 뇌출혈로 돼 있는 보험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내 보험이 뇌출혈로 돼 있는지 뇌졸중으로 돼 있는지 뇌혈관 질환으로 돼 있는지 꼭 보셔야 되고 지금은 뇌출혈이 9% 8%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는 보험료를 지금까지 정말 많은 돈을 납부를 하고 보장을 잘 받겠지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나는 뇌질환에 노출이 되면 10%도 안 되는 보장만 받는 거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러네요.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굉장히 억울하고 속상하고 좀 많이 힘듭니다. 그렇죠. 이 뇌질환은 보험료도 비싼 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뭐 확률적으로 10%도 안 되면 정말 억울하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꼭 내 보험이 100%짜리인지 아니면 그게 없다면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연세가 드셔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 100%짜리를 많이 들고 싶지만 많이 가입할 수 없는 경우는 수술비로 보완을 하겠지만 우선은 진단비가 가장 우선이 된다라는 부분도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허혈성 심장질환도 마찬가지죠. 허혈성 심장질환은 중간에 뇌졸중과 같은 중간 단계가 없어요. 급성심근경색밖에 없는데 이 급성심근경색만 가입돼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10%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100%짜리로 가입을 해서 보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 지금 언니분께도 100%짜리 특약과 함께 질병후유장애 특약 그리고 암진단비는 제가 두 군데로 섞었는데 저렴한 회사 한 군데에 다 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두 군데로 나눠드렸던 거는 유사암 진단비도 각 회사마다 보장하는 그 보장 금액이 딱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암진단비, 일반암 진단비를 가입했을 때 유사암 진단비도 같이 가입을 시켜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유사암 진단비에는 여성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 혹은 또 많이 걸리는 갑상선암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 진단비 1,000만 원만 따로 비회사에 딱 넣어서 유사암 진단비를 총 2천만 원 보장받으실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해서 두 가지 보험으로 약 보험료는 20만 원에서 21만 원 사이 그러니까 금액이 좀 나오더라도 우리 언니가 좀 큰 보장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요. 50대이시니까 나이도 조금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높여가면 좋으니까 두 개로 좀 나눠서 지금 준비해 주셨잖아요. 두 가지 합치면 보장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요. 우선 화면에서 한번 보시겠는데 암 진단비는 5천만 원 그리고 고해감이죠. 뭐 백혈병이라든지 식도암, 췌장암 같은 그런 좀 힘든 암에 노출되면은 3천만 원을 더해서 총 8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천만 원. 그리고 암 수술비 그리고 암 입원비가 또 같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질병 후유장애는 90세 만기로 해서 2천만 원,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2천만 원, 그다음에
뇌혈관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셨기 때문에 뇌졸중 2천만 원을 좀 더 추가해드렸고, 그리고 그 외에 각종 수술비를 다 포함시켜 드려서 웬만하면은 50대 여성분께서 가입할 수 있는 정도에서는 일반 분들보다 그래도 꽤 큰 보장 정도로 꼭 준비를 해드렸고, 보험사들 중에서도 같은 보장일 때 가장 저렴한 곳을 골라드렸기 때문에 동생분이나 언니분도 굉장히 좀 많이 크게 만족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큰 보장을 우리가 준비를 해봤고 지금 조카도 생각을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녀분을 위해서는 또 어떤 보험 필요할까요? 우선은 조카분 같은 경우는 그 엄마는 본인의 보험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카는 어린이 보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행이네요. 이 이모가 되겠죠. 예. 이 동생분께서는 조카의 어떤 저축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나중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학 등록금 정도의 보탬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저축 플랜을 한번 마련을 해봤는데요. 예전에는 연금보험을 많이 가입을 했죠. 혹은 저축보험들도 종류가 꽤 많았어요. 그런데 이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지금 변동금리라서 대부분의 분들이 잘 알고 가입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입할 때 이율과 5년 뒤의 이율, 10년 뒤의 이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가입할 때는 가입할 때 이율로 설명을 들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 연금에 가입하면 나중에 돈을 많이 받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했다가 나중에 정작 연금이 탈퇴돼서 이 내가 얼마나 받는지를 확인해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걸로 민원을 거는 사태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의 이율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확정금리형 종신보험을 활용해서 좀 더 큰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요즘 확정금리형 종신보험은 딱 내가 납입한 기간이 끝나면 그때 바로 이자가 발생하는 종신보험들이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중에 사업비를 가장 덜 떼고 이자율이 가장 높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환급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으로 한번 골라봤는데요. 확정금리형 무해지 종신보험이고 10년을 납입하게 되면 약 114%, 15년을 납입하게 되면 124%, 4월과 비교하면 이게 1, 2% 떨어졌어요.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러네요. 이건 어쨌든 우리나라의 이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점으로 가장 높은 이자율을 발생시키는 보험을 골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은 지금 보시면 50만 원씩 10년을 납입하게 되면 원금이 6천만 원이 되는데, 이자는 10년 납입이 딱 끝나는 동시에 800만 원이 넘게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15년을 납입하는 경우는 9천만 원이 생기면서 이자는 2천만 원을 넘게 돼요. 이자만 2천만 원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이자율을 뜻하는데, 실제로 10년이 지나면 이 조카는 대학생 정도가 되고요. 네. 15년이 지나면 아마 사회 초년생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이거는 결정을 하면 되는데, 우선 10년 납입을 딱 끝냈을 때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의 등록금을 활용을 해줄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5년이 지났을 때는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이 조카가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종잣돈 혹은 투자금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굉장히 좀 괜찮은 자동차를 선물하는 금액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께서 가장 원하는 게 정말로 좀 형편이 나아지게 되는 경우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거든요. 이 원금은 이모분이 다 내주시고 다시 가져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게 이자를 발생시켜서 조카에게 이자를 선물하는 것 외에도 어떤 좋은 기능이 있냐면, 이 자녀가 이 원금을 다 가져가고 이자를 다 찾아 썼다 하더라도 여기서 사회 초년생이 된 조카가 이 통장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추가 납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냥 돈 그리고 이자 이렇게 선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10년, 15년이 지난 후에는 우리나라에는 비과세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2점 후반대에 이런 확정금리형 상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카는 이 통장을 이어받아서 또래 친구들이 1%대 혹은 0. 몇 %대의 이자율로 저축을 할 때 이 자녀는 몇 배 더 큰 복리니까 굉장히 크거든요. 1%만 차이가 나도 이런 큰 이자율로 계속해서 본인이 저축을 이어나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이자나 어떤 등록금을 선물 받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저축 계좌를 하나 선물 받는 게 될 수도 있고요. 이자 소득세가 정확히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15.4%예요. 내가 받는 총 이자액의 약 6분의 1이거든요. 내가 이자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50만 원을 넘게 이자로 떼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과세 통장이 없어질 수도 있는 몇 년 후에도
이 조카는 본인이 월급을 받으면 이 비과세 통장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저축을 이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자 소득세는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고스란히 다 이자 소득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이런 무해지 종신보험 확정금리형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자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뭐 10년이 가건 100년이 가건 이 이자는 고스란히 지속되고 상속도 가능하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모가 굉장히 좀 만족을 했고요. 이 추가 납입을 통해서 더 큰 이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언니와 조카분이 굉장히 좀 만족을 하셨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든 나중에 동생에게 고맙다는 말이 절로 나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분 동생분이 언니를 위한 플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우선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손해보험 2가지, 무해지 종합보험 2가지로 50대 분의 건강보험을 다 마무리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조카 나중에 이자를 발생시켜서 조카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공부라든지 아니면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이자를 발생시키면서 저축 플랜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확정금리형 무해지 종신보험을 함께 가입함으로써 약 70만 원 정도의 보험료는 발생을 하지만 여기서 저축보험 50만 원은 나중에 다시 이모가 원금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모도 그리고 언니도 그리고 조카에게도 굉장히 좀 유익한 그런 보험 플랜을 만들어 드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언니분 보험이요. 진단비와 수술비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질병 후유장애 보장까지 다 넣어서 종합보험으로 2건 나눠서 준비해드렸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조카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확정금리형 종신보험까지 준비를 하시면 여기서 이자가 크게 발생하니까 나중에 조카분의 뭐 등록금, 필요한 종잣돈으로 쓸 수 있게 지금 유리한 이자율로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자, 나도 사랑하는 보험을, 사랑하는 가족의 보험을 좀 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나 특히 늦으면 가입하기 힘들다는 2대 질환 진단비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오늘은 민지용 전문가님 모시고 톡톡 보험 처방전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